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50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후유증으로 퇴직까지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손을 씻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주민의 어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밤에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또 온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서울 공연을 끝낸 가수 싸이 씨의 흠뻑쇼 지금 보시는 저건데요.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뭄 때 물 낭비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부 관객들이 물에 젖은 비옷을 입은 채로 지하철을 탔다는 거죠. 자, 이 사진입니다. 비가 온 날도 아니었는데 지난 주말 지하철 2호선 차량 바닥 그리고 좌석에 이 물 흥건한 거 한번 보세요. 바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축축한 좌석에 앉는다면 이건 민폐입니다. 하면 안 돼요라고 일일이 알려드려야 할 일인가요 이게? 백 변호사님.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지금 저 정도 지금 물 쐬고 나서 그 채로 지하철을 타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볼 게 뻔한데.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9시 뉴스보다 사반에 나올까 더 겁나요 하신 주인태님. 자, TV로만 보다 유튜브로 처음 보는데 와우 더 재밌네요 하신 안경수님. 사반 보려고 애틀랜타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신 오재한님. 병원에서 링거 맞으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신 오성태님. 40일간 한국 갔다가 브라질 왔습니다. 한국 가면 사반 본방사수 할 줄 알았는데 돌아다니느라 못 봤어요 하신 셀리아 규방님. 서울 강동구 사는 김은미 여사. 사반에 생일 메시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부러우셨죠? 내가 해드릴게. 52번째 생신 축하해 하신 양수영님. 이지희님, 이성현님, 다문화 이주민 노유진님, 부산 시내버스 김진웅님, 구재현님, 생일 맞은 몽유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크게 아세사반 뉴스의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할머니들이 이삿짐 꿀꺽. 오늘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인데요.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한편에 이삿짐 수북수북 한가득. 자, 한 할머니가 저 짐 쪽으로 가더니 잠시 후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것 마냥 터치를 합니다. 만지작 근데 그냥 보기만 했던 거구나 싶더니 가셨어요 그냥. 자, 그런데 유모차 끌고 어떤 분이 와서 자, 일행들이 다 몰려와 본격적으로 짐을 헤집기 시작합니다. 어머, 여기 노다지다. 자, 종이컵 휴지 챙기고 남은 한 분은 아예 돗자리를 깔고 앉으셨어. 지금 계속 헤집고 계셔. 자, 그 순간 이삿짐 직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하자 아이고 난 버린 줄 알았지 하듯 저렇게 다시 내려놓고 갑니다. 자, 이 기자는 말이죠. 평소에 이게 쓰레기구나 아니면 이삿짐이구나 보면 안다 모른다. 저렇게 쌓여있으면 사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인데요. 이삿짐을 잠깐 바깥에 내놨는데 그 일부를 도둑 맞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이사갈 집이 입주 청소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당장 넣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일단 복도에 쌓아뒀고요. 그런데 복도가 좁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짐을 저렇게 주차장 한편에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마저 옮기고 있는데 이삿짐센터 직원이 전화를 해서 그 빌라 앞에 쌓아둔 짐더미
저기 어떤 할머니가 손을 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막아주세요 부탁을 하고 부랴부랴 와봤는데요. 직원이 노인이 물건 가져가려는 거 막았다고 해서 일단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휴지, 종이컵 이런 것들을 이미 가져간 상태여서 이건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집에 올라와서 저 짐들을 풀다가 정말 분통 터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집 네. 안에 포함되어 있던 뭐 드라이기, 멀티탭 이런 가전제품들을 가져갔다라는 건데 정말 희한한 게요. 전선을 끊어버리고 몸통만 가져갔다. 어머나, 이거 뭐야, 이거? 전선만 가져간 거네요. 그러니까 전선을 아마 뭐 어디 고물상 같은 데 팔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남은 거 어떻게 써요? 저것만 남겨놓고 또 태블릿 PC 같은 것도 가져갔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태블릿 잠깐 PC는 저 양 변호사님. 예? 저 줄만 가져가면 저 구리 혹시? 구리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만 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저렇게 가져가 버리면 이거 남은 걸 쓸 수도 없고 어떻게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 일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태블릿 PC는 또 그냥 가져갔대요. 이것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기서 구리만 가져가려고 그걸 팔려고 한 거면 이건 진짜 전문적인 약간 그러면 이거 아닌가요? 흔히 하는 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죄질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충격입니다. 저는 그냥 어르신들이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전선을 좀 제가 약간 말문이 막혔는데. 자, 다음 일단 가보죠. 새벽에 차량 테러 당했어요. 아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저 흰색 티, 차량 보닛을 쾅쾅, 뒤에 있던 검은 티랑 지금 서로 파이팅을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패대기를 쳤어요. 자, 지금 주차장 바닥에서 막 서로 거의 뭐 UFC를 찍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저기 저 위에 앉아가지고 이걸 관전하고 있는 저 사람은 또 누굴까요? 자, 바로 근데 그때 흰색 티 갑자기 소화기를 들더니 차량에 쾅. 자, 보닛에 쾅. 이거 뭐지? 왜 저래? 자,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됐는데.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제발 승현님 저거 자기 차에다 한 거라고 해주세요. 자기 차에 절대 저렇게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분풀이를 하는 모습인데 지난달 14일 새벽 4시 30분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취객들이에요. 취객들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과정. 그 앞에 지금 한 사람은 저렇게 지금 동그라미 안에서는 관정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경찰이 왔을 때 저 자동차에 번호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저도 저녁에는 저 무음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무음으로 만들어 놔서 못 봤다고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CCTV 딱 확인하니까 아닌 걸 웬걸 지금 보시다시피 저 본넷 다 박살나고 유리창 박살나고 저 밑에 보면 피 묻은 자국까지 지금 보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아까 저 소화기로 때렸으니까 특수재물 손괴로 이제 입건은 됐어요. 아까 그 경찰차까지 파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 자차 보험이나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아까 보니까 싼 차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죠. 포르쉐입니다. 예. 지금 또 운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해야 되고 이 차값 좀 물어달라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들 하는 말 언제나 같은 말 나오죠. 나 돈 없어요. 돈이 없다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배째랍니다. 야, 이거 진짜 좀 황당하네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차주 입장에서는 이 당사자들 형사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지금 차량 수리비 같은 것을 빨리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렇게 소위 배를 째버리면 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송을 해도 지금 여기 일단은 가해 남사와 가족이 우리 돈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1,500만 원 상당의 돈이 진짜 실제로 자산 자체가 없으면 사실 저렇게 민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나라에서 대신 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일단은 소송을 하고 저 사람의 자산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엄벌에 처해달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야,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자, 다음 이어가죠. 깜빡 조는 사이 쾅입니다. 자, 1초의 깜빡임으로 벌어진 아찔한 사고 만나보시죠.
차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주목하세요. 흰색 차 방지석을 갑자기 퉁 박더니 그 파편이 이 불박차에 우르르르르르. 아이고야 세상에.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예, 역시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우측으로 지금 다가오는 덤프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가드레일을 꽝 박더니 1차 충돌. 어떡해. 2차 충돌. 불박차는 다행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형 사고였는데요. 자, 졸음 운전인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직전에 보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가드레일을 덤프트럭이 뚫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사실 이거 왼쪽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거의 가로지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왼쪽에 있던 SUV 차량까지 들이박는 건데 졸음운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뒤에 따르던 차량이 정말 브레이크를 빨리 잘 밟아서 더 큰 사고를 막았고요. 처음에 봤던 영상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불박차가 오른쪽 일반 도로 오른쪽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가 이 왼쪽에 불박 차량을 알 수가 없죠, 저 상황을. 근데 딱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그 파편이 튀었던 겁니다. 둘 다 졸음운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름에 사실 겨울이 따뜻하니까 졸음운전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요, 에어컨 틀고 가는 여름에 졸음운전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반드시 환기를 꼭 한 번씩 시키지 않으시면 산소도가 낮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저런 사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하나마나한 안전벨트. 자, 역시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한 키즈 카페입니다. 놀이기구를 탄 아이에게 직원이 안전띠를 저렇게 점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재밌게 놀던 중에 아유 보셨습니까? 자, 아이가 기구에 그냥 세상에 턱을 꽝. 아니, 아까 안전띠 했잖아요. 풀린 겁니다. 아이가 저렇게 막 울자 직원이 달려오는데 자, 그게 왜 풀렸을까요? 네, 제대로 좀 안 채워졌던 것 같은데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한 키즈 카페입니다. 한 8살 아이가 이 놀이기구 안전띠가 풀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보호자에 의하면 이 놀이기구 탈 때 직원이 제대로 안전띠를 안 해주는 바람에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서 턱을 박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턱에 이 멍이 들어서 울면서 나왔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 놀이기구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직원은 부모에게 찾아와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아이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가 사고 동영상을 보더니 이건 거의 교통사고처럼 보인다라면서 엑스레이 찍고 또 타박상 부분 진료해야겠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많이 다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업체 측의 대응 지금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아쉽네요. 네, 지금 일단은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업체 측에서는 입장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이 괜찮냐 아닐까요? 뭐만 해준다고요? 입장료 환불해주겠다. 입장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제 좀 화가 좀 나셔서 그러니까 진단서 같은 거에서 진료비 같이 내니까 그 뒤에도 아이는 괜찮냐 죄송하다 얘기가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해달라 문자로. 그러니까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아무 일 없이 우리는 영업을 계속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 측의 대응이 너무 괘씸해서 제보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말 한마디만 잘해도 이게 참 많은 게 참 해소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승 의원님? 네, 맞습니다. 사람이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아니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아이가 노는 장소이잖아요. 제발 좀 먼저 우리 사람부터 생각하고 그다음에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아니면 그런 어떤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취객 걱정하는 척 쓱. 자,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 사건 반장 틀란 말이야.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취객에게 저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 검은 티. 자, 걱정해주는 척하더니 휴대폰 쓱 훔쳐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라이브로 보고 있던 관제센터. 자, 취객 터리범 한 건물 안으로 저렇게 쏙 들어가죠. 자, 경찰 왔어요. 그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 계단과 복도 사이로 숨막히는 추격전. 자, 계단으로 숨어 들었는데 어머, 너 여기 있었네. 예. 그냥 잡혔어요, 승 의원님. 네, 맞습니다. 새벽 6시, 지난달 6일이죠. 새벽에 서울 강남대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옛날에는 저런 사건이 많았는 게 지하철 종점에서 저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그 학문적 용어로 부축을 해서
절도를 한다 이래가지고 부축배기 절도범, 뭐 다른 말로는 무슨 치기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저런 어떤 취객에 대해서 절도를 하는 장소에 대한 CCTV를 탁탁탁탁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12 관제실에서 딱 보니까 진짜 휴대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착의를 경찰에게 딱 이야기하고 지구대에서 그 사람 인상착의 밟아서 지금 저 장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단에 탁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 경찰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 그렇게 대면대면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장소 다 CCTV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그 취객을 보호하는 것에 그쳐야지 취객의 물건 가지고 가면 반드시 잡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처가 갈 때 슬리퍼.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친정,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간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고요. 친정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주말 오전에 종종 부모님이랑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날도 그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남편이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이었던 거죠. 아내가 장인장모 뵈러 가는데 누가 이런 차림으로 가냐 했더니 남편이 그럼 매번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가야 할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운동화는 신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친정에 갔고 부모님이 별다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괜시리 눈치가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자신이 꼰대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우리 엄마 아빠가 만만하니 너는? 장인장모 어렵지도 않아? 털수북한 다리에 발가락 드러내고 처가 가고 싶어? 진짜 야 좋아. 나 이제 오빠네 부모님 집 갈 때 나도 똑같이 입고 가줄게. 알았지?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 기자 괜찮겠어? 감당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이에요. 와, 대박. 선영이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 장인장모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우리도 아들 하나 새로 얻어서 너무 좋네. 그러셨는데 그럼 다 그거 거짓말이야? 나 아들 아냐?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X. 야, 이것도 처음 봅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 아니 그 예의라는 것의 정답은 물론 없죠. 너무 지나치면 또 형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가면 그래요. 지금 사연자 말 맞다라 아들 얻었다고 생각해서 좋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장인 장모님이 집에 처가 가면 그래 그 냉장고에 그 밥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어. 그러면 좋을까요? 저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승현님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세상에서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내가 평생 같이 해야 될 저의 반려자인 아내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닌가요? 제가 저희 원장님 만날 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가면 저희 원장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님 어머님에게 갖출 수 있는 예를 최대한 갖추었으면 좋겠다. 저는 넥타이 매고 바깥에 정장까지 하고 그리고 식사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너무 심한 것 너무 같아요. 심해, 너무 심해. 매번 짜증나요, 정장 약간. 입는 건 안 되고.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었어. 저는 근데 이자연 기자가 아까 혼자 반대쪽으로 해서 저희 세 명이 동시에 꼰대가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맞습니다. 되긴 하는데. 지금 채팅창 다 X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일 났어, 진짜 지금. 아내가 저 본가에 갈 때 이복장으로 가는 거를 과연 납득이 가능한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진짜. 아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그게 괜찮은 게 괜찮은 거겠습니까? 진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100년 손님인데. 그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친하고 허물없는 거 좋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기대됩니다. 우리 이 기자. 야. 귀를 쫑긋해 주세요. 세 명을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 10분 거리라는 점에서 자주 봤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상견례도 아니고 첫 만남인 자리도 아닌데 너무 갇혀 입고 가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히려 불편하십니다. 그래도 오히려 신혼인데. 100년
아예 그래도 뭐 자주 그래도 본다고 상대편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백년 손님처럼 돼야 될 것 같고 괜히 더 어려울 텐데 발가락이. 이렇게 다 사위가 편하게 가주면 저희 부모님도 편하시지 않을까. 이제 가족인데 뭐 어떻습니다. 그런 그래요, 생각에 제가 꼰대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 세 명을 동시에 꼰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버리는데. 맞습니다. 예. 맞아요. 뭐 나이 차도 한 30살씩 차이 나잖아요.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가족 여러분들. 그런데 의외로 X도 있으셨습니다. 일단 아니, 뭐, 바나나 많은 거죠. 콜라님은 장모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샘 캐닝님 옷차림도 예입니다 하셨는데요. 실버동 천사님 걸어서 10분은 봐주세요. 베레타님 시댁엔 그럼 뭐 한복 입고 가나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주에서 피부숍 운영하시는 백성숙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용돈벌이나 좀 해볼 생각으로 100만 원 정도를 스마트 에너지라는 지금 뭐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 유사 투자 자문 회사에 맡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역시나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채 그 회사 지금 사이트도 닫고 연락 두절, 사실상 어디론가 내뺀 것 같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했지만 만족스러운 회답을 듣지 못하셨대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하셨습니다. 자, 심지어 뭐 제2의 라더견 사태다 하는 말까지 나오던데 이거 금융감독당국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한국인의 관절로 태어나 온돌의 나라답게, 백의 민족답게 우리의 관절은 마르고 닳도록 살아왔다. 한국인의 관절 건강, 이제 콴첼과 상의하세요. 관절엔 콴첼.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50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후유증으로 퇴직까지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울산의 한 병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50대의 간호조무사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8일에 벌어졌는데요. 반년 가까이 이곳에서 입원하고 있는 60대 남성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 보면요. 간호조무사가 이동식 카트를 밀면서 환자 옆을 지나가는 모습인데 환자가 이리 와봐라는 듯이 손짓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요. 오. 주사기가 담긴 트레이를 오. 저렇게 집어던졌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환자 트레이까지 아예 바닥으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한 여성이 와서 팔을 잡으면서 말리는데도 이걸 뿌리치고 간호조무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주먹으로 간호조무사의 얼굴을 오. 저렇게 때렸습니다. 막아보려고 했지만 주먹을 계속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모습이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혼자서 분을 못 이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 저래요, 저 사람? 그러니까 저게 폭행이 있기 한 10분, 15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간호조무사분이 이제 야간에 약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입원 환자들한테. 그래 병실마다 약을 나눠주고 있는데 저 환자가 다른 환자 보호자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네, 병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대요. 그 찍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병원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찍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구했답니다. 제가 이거 보고해야 되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병실을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분, 15분 있다가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저 환자가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보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야,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더니 내가 너만한 자식이 있는데 어디서 이런 짓을 하냐라면서 저 술이군요. 예, 드시던 술을 아마 찍은 것 같고요. 그 안경을 쓰고 있는데 폭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까지 안경이 날아갈 정도였는데 저만한 자식을 안경 쓴 자식을 저렇게 폭행합니까? 전 정말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진짜 제가 채팅창에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단어를 고스란히 진짜 옮기고 싶은데 이게 욕설이어서 승현님. 네네. 뭐 저도 제 입으로 하고 싶은데 저도 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저런 사람 저런 행동 보는 걸 우리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적법하고 의법하게 병원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대로
분명히 다음날 아침에 환자가 술 먹었다라는 부분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잘못했다, 다음부터 술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보이고 지금 저렇게 폭행하는 거 보면 저게 한 번이겠습니까? 다른 그 손님,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병실에서 저 환자 제발 좀 다른 병실로 옮겨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환자들과 걸핏하면 싸워가지고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방을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의를 한 간호조무사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지금 사연을 저희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이롱 환자인 것 같은데요. 이 제보자 간호조무사는 저렇게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후에 상처를 확인하고 놀란 마음을 겨우겨우 추스리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5분쯤 뒤에 아까 그자가 CCTV 사각지대인 간호사실 안으로까지 찾아와서 또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가 하면서 와갖고 막 얼굴을 무조건 때려서 네가 뭐라 하면서 그 때렸는데 안경이 또 날아가고. 뺨을 때리신 거예요? 아니 뺨은 옆에서 이렇게 탁 때리잖아, 옆으로 이렇게. 근데 정면에서 탁 때리는데 얼굴 코 있는 데하고 입 있는 데하고 오잖아요. 근데 또 날아가. 그럼 회색하다 옆에 있길래 내가 그 갖고 뭐 옆에 있어갖고 내가 그걸 땡기면서 그래갖고 막 항의해서 내보고 네가 나 밀어 하면서 또 오는 거. 그런데 그 옆에 간병사님이 보고 환자분 끌어내고 왜 그러시냐고. 저 안 도와줬으면은 저 그때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백 변호사님, 네. 어쩌면 좋아요. 정말 인간이 싫어지네요. 정말 저도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 지 몸 생각해가지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걸 갖다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안경 쓴 사람들, 저도 안경을 쓰지만 안경을 잘못 맞으면 굉장히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첫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폭행을 당할 때 주변에서 말렸죠. 안경을 처음 맞았을 때. 그때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찾아와서 또 폭행을 하면서 또다시 얼굴을 저렇게 가격을 한 건데 법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정말 오랜만에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지금 2차 폭행 후에 간병인이 와가지고 뜯어 말리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자, 이 기자, 사건 당일에만 2번을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또 찾아와서 야, 너 내가 또 와서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경찰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주치의에게 이 사실도 전달이 돼서 이 환자는 당일에 그 강제 퇴원 조치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보자는 당일에 너무 무서워서 동료에게 주차장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사건 이후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지금 퇴원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간호사분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가해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본인도 병원을 그만둬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가해자가 쫓겨나는데 병원에 찾아서 보복 폭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 이후에 뭔가 조치를 취해준 게 없대요. 뭐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위험한 자를 좀 막는다든지 아무것도 없고 위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됐다라고 지금 이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보자가 보기에는 병원 측이 혹시라도 환자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아까 앵커도 그 얘기했죠. 저렇게 술을 마시고 저렇게 할 정도면 이게 진짜 아픈 환자인가부터 의심도 나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혹시 줄어들까 봐 그걸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이건 물론 이제 제보하신 분 추측입니다만 그걸 더 걱정해야지 자기는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도 이 부분 안타까운데 이 폭행당한 분은 보복을 두려워해서 자진 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아이고야. 그렇군요. 자, 결국 병원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간호조무사분이 그 병원을 그만둔 뒤에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 지금 어떻게 경찰에서 조사 잘 받고 뭐 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렇다니까요. 예? 못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폭행 혐의로 당연히 이 환자를 고소를 했고 일단은 사건 당일날 이 환자는 강제 퇴원을 했는데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가해자가 이제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고 그럼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가족을 찾아가 봤더니 가족하고는 의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가족도 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 남성의 소재를 또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그곳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뭐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지고 저 사람을 찾아야 그 뒤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현재는
저 남성의 소재 자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승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찾을 수 정말 못 찾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의지의 문제죠. 뭐 사실 뭐 그 지구대나 그 관내 경찰서의 사건들이 현재 많이 밀려올 수도 있지만 아니 저 경찰분들 지금 폭행하는 모습 이 영상 보셨잖아요. 아니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간호원이 저렇게 간호사가 어떤 입장도 없이 지금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진 퇴사하고 있다면 적어도 저 간호사의 억울한 그 사정은 좀 참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잡아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간호조무사분 제보하신 분 아무튼 빨리 좀 마음 좀 추스리시고 빨리 좀 복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 한 80대 노인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불러 세웁니다. 당시 노인은 길가에 세워진 한 나무를 가리키며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초등학생은 담벼락 뒤편까지 이동해서 땅에서 뭔가를 주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된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학부모들에게 각별히 주의하라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대체 노인이 아이에게 건넨 말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또? 네, 일단 지난달 27일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이었는데요. 한 80대 노인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교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에게 이리 와보라는 듯이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당시 이곳이 길가에는 이렇게 담벼락이 울타리처럼 길게 늘어서 있고 그 뒤에는 나무가 줄지어 세워져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노인이 이 나무 중에 하나를 가리키면서 아이랑 같이 담벼락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마치 이 노인을 도와주려는 듯이 담벼락 뒤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 담장 뒤쪽에 살구 열매가 열려 있던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노인들이 저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주워가는 사람도 많대요. 근데 아이는 뭐 몸이 날쌘하고 하니까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열매를 주고 나니까 그 저기가 담장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새창살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얼굴 다 보이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건네주니까 노인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새로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무슨 제안을 또 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 노인이 했다는 두 번째 제안, 그 얘기를 그 아이의 부모가 전해 듣고 나서 화들짝 놀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 씻으러 가자. 자, 그런데 어디로? 우리 집으로. 네, 우리 집으로.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서 이제 살구 열매 같은 걸 주우면 손이 좀 지저분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저분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야 우리 집에 가서 손을 씻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학생 말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학생 얘기에 따르면 손에 좀 흙이 묻어서 학교 들어가서 씻으려고 했는데 옆에 세면대도 있는데 굳이 자기 집에 가서 손을 씻자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아이는 저 노인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잠시 뒤 바로 앞 건물에 위치한 교습소로 들어가고 이제 그 모습을 노인은 멍하니 저렇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초등학생 아이가 안 따라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천만다행인데. 자, 승 의원님. 네. 저 정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훅 진짜 꺼졌다가 다시 가슴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죠. 사실 이 사건하고 좀 이렇게 비교하면 더 우리 저 부모님께 가슴이 철렁할까 봐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사건의 팩트니까 하나 예를 들은 제가 옛날에 봤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죠? 김근식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짐이 무거운데 한번 들어줄래라고 착한 아이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 잘하셨어요. 야, 내 짐 좀 들어줄래? 김근식 저랬고요. 예전에 정성현이라는 또 맞습니다. 초등학생 살인범 녀석은 우리 강아지가 아픈데 좀 와서 봐줄래?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80대 이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아니 손이 들어오면 그냥 쉽게 말해서 물티슈를 준다든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손수건을 주면 되지 왜 자기 집으로
부르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할아버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학교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학교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딱 두 가지만 명심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착한 아이 정욱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배회를 한다면 분명히 지금 상황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구대에서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적어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임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또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긴 한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모양이에요. 주변에 다른 초등학교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이 중랑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그 경고를 좀 서로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뭐 아이가 비슷한 일을 겪었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정말 다행히도 피해 사례는 접수가 안 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찰에서도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어쩐 일인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내사 단계로 미성년자 유괴 미수일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찰 얘기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들어봤더니 과연 이게 진짜 유인을 한 게 맞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노인의 행동이 유인, 그러니까 그 범죄에 해당을 하려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유혹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폭행은 없었는데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손 좀 씻을래? 라는 얘기가 과연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였고요. 이 경찰은 법률 검토하고 또 동시에 학부모들 사이에 돌던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토대로 해서 이 남성이 실제로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유인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피해 접수는 아직까지는 한 건이고 전과 기록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 잡더라도 지금 이 기자 얘기했지만 전과 기록 없고 네. 초범이고 또 고령이고 또 이 집도 그냥 일단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행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유괴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인지 예. 이제 이게 인정이 돼야 미성년자 약초인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접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중랑구에 이제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학부모님들이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게 다 이 할아버지가 한 행동이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맞다면 그 의도를 확인을 하고 그 의도 과정에서 그 아이를 손을 씻으러 데려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경찰이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실제 피해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는 건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죠. 바로 앞에 손 씻을 때가 있는데 우리 집에 데려가자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아니, 의도를 최근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네. 며칠 전에 이 비슷한 일이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범죄다라고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건 주변 학부모님 너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경찰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 양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승현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한테 야, 누구 어른들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마.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계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뭐 좀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그 얘기를 따라가지는 말아라고 합니다. 어디를 타거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들어준 것까지 하지 마라고 하는 건 또 너무 각박해지잖아요. 근데 절대 같이 가지 마라. 그리고 신체 접촉은 절대 하지 마라. 이거는 꼭 가르칩니다. 좋은 말씀 같네요.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도 저 얘기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주민의 어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작은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 설 연휴, 그러니까 지난 1월 10일 저녁 7시 10분쯤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요. 30대 택배기사가 그 엘리베이터에
택배 상자를 이렇게 끼워두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요. 각 세대에 저렇게. 택배를 가져다 놓은 뒤에, 네, 저렇게요. 가져다 그러면은 놓은 이제 뒤에 문이 안 닫히다 보니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층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세대에 가져다 놓은 뒤에 다시 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식으로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왔다 갔다 전력 질주해가면서 여러 세대의 층층이 물품을 배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송을 하는데 이 동에서 6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송을 마치고 이 택배 기사는 1층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합니다. 자, 일단 설 연휴 이 직전이니까 당연히 뭐 배송 물량이 많았겠죠.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배송 물량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때 식사도 못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도식이니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있으면 엘리베이터 안에 저렇게 짐을 하나 놓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게 CCTV에 딱 잡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해서 짐을 딱딱딱 놓고 다시 오는데 다른 아파트에서도 CCTV를 보니까 그 주민이 보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잡아주는 모습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6분 정도 지나고 이제 내려가니 지금 이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아파트 주민하고 네. 내려가다가 딱 마주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1층이 아니라 이제 중간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리고 50대 남성이 이제 이 주민인데 술에 취한 채로 이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려고 하면서 갑자기 그 택배 손수레 있잖아요, 수레. 그걸 발로 빵 차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욕설을 이제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오랫동안 본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게 화가 났었던 모양인지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막 층층마다 그렇죠. 쓰고 층층마다 쓰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저 택배 기사가 저렇게 이 주민들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주민들은 수고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상황에서 저런 욕설을 하고 이제 갑자기 화를 내고 하니까 이제 택배 기사도 어깨를 탁 밀쳤는데 지금 저 그림처럼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잖아요. 탕 하고 밀려서 넘어진 게 밑에 이제 그 바닥 자체가 약간 그 뭐 돌이나 뭐 아스팔트 같은 그런 계통이니까 머리를 꽝 찍게 됐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 지금 타려고 하면서 밀치는 그 과정이 2,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밀친 게 일단은 전부이긴 한데 근데 일단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 택배 기사가. 당시 피해자는 구급대원이 처음 왔을 때는 의식이 있는 상태여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주민이 안타깝게도 2차례에 걸쳐서 뇌수술을 했지만 상태가 나빠져서 결국 닷새 후에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에 피해자가 억울하다, 아니다, 택배 기사가 조금 참 안타깝게 됐다 이렇게 뭐 좀 의견이 갈리시는데 자, 양 변호사님, 야, 세상에 이제 욕설을 먼저 피해자가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깨 쪽을 탁 밀었는데 술이 취한 상태여서 그랬는지 그냥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망한 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을 한 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도 이게 폭행치사냐 상해치사냐 이런 것도 다퉈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단 차이가 같은 폭력을 쓴 거지만 쉽게 구별을 드리자면 상처가 날 정도로 폭력을 썼냐 아니냐를 가지고 좀 다퉈진 게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에 욕설도 하고 이렇게 막 험하게 폭력도 피해자가 먼저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항한 거여서 적극적으로 상처를 입힐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고 말았다라는 건데 검찰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데 밀어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피해자의 폭력이 끝난 다음에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공격을 한 거다.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행동들이 불과 2, 3초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와서 발길질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니라 잠깐 멈췄는데 그때 이 택배 기사분이 민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당방위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멈췄는데 밀어봤으니까 또 법대로 따지자면 또 방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디베이트를 하고 계시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잠깐만, 사람이 죽었어요. 뭐가 됐든 네. 이게 뭐 고의든 뭐든 그런데 집행유예가 그리고 아까 양절 변호사 말씀하실 때 이제 폭행치사, 상해치사 가지고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검찰 측 주장대로 상해치사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폭행치사보다는
이제 통상 양형에서는 형량은 똑같이 몰라도 양형에서는 좀 더 중하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아마도 저 주민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런 밀침은 뒤로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정도로 밀쳤다면 이거는 폭행이라기보다는 상해 고의가 있다라고 일단 인정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보통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예. 이 사건 역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배심원 7명이 전원 다 유죄 판결을 했고 상해치사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택배기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사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택배기사의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할 만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떤 점을 참작했던 거죠?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바로 그 다치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119에 신고를 해서 또 피해를 구제하려고 했고 유족하고도 합의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배심원들도 집행유예로 판결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그렇게 밀었다고 해서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까지 다치리라고 그거를 예상하라고 하기가 물론 그렇긴 하죠. 그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례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다른 어떤 형사 판결 같은 경우 보면 피해자가 아주 특이 체질이었다거나 뒤에 장애물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볍게 밀었는데 저렇게 또 사람이 죽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무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드물지만. 진짜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또 어떤 이런 유무죄 여부 또 어떤 형량을 가르는 또 이게 주변의 어떤 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망한 주민의 이웃 주민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숨진 피해자의 아내까지도 선처를 호소를 했습니다. 진짜요? 이 주민이 사망한 뒤에 기사가 장례식장으로 찾아와서 유족이랑 원만히 합의도 했고요. 입주민들은 심지어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매일같이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나왔고 심지어 혼자 넘어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숨진 피해자, 사망한 주인은 평소에도 소음 같은 걸 이유로 해서 이웃 주민, 택배기사, 배달원 등이랑 상당한 갈등을 빚어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끄럽다고 옆집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한 적도 있었고요. 인테리어 공사하는 곳이 없는데도 공사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이 관리소에 민원을 넣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택배기사가 다소 불운한 면이 있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듯하고요. 그래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짧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건은 상해치사지만 아마 법원 안에서는 폭행치사로도 봤을 수가 있고 그 치사에 대한 인과관계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검사가 3년을 구형했거든요. 3년 구형한다는 것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을 검사도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사건은 들여다볼 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엄혹하게 법조문은 상해치사로 갔지만 그러면 분명히 검사도 구형을 좀 높이 했어야 되는데 3년을 했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고 또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가죠. (2012년 10월) 누군가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혼자 살고 계신 아버지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소문하는데요. 노인이 살던 곳의 집주인조차도 안 보인 지 한참 됐다면서 의아해하는 상황. 그러던 중 노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이 얼마 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란주점의 벽을 깨부수자 그 안에선 상자에 담긴 노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단란주점 벽 안에서 발견된 시신을 파헤쳐봅니다. 약간 이 벽 안에서 시신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당시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중에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딱 그런 지하실 벽 안에 시신이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답니다. 그래서 단편이 회자되기도 했었단 말이죠. 이 기자.
네, 일단 이 사건이 2012년 10월 10일에 그 지방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 이 내외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면서 사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종된 사람이 78살 송모 씨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동안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동시에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실종 수사팀이 주변을 바로 확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송 씨가 살던 곳 집주인도요. 이 사람 한동안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진술을 했던 겁니다. 송 씨가 건강상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종일지 단순 가출일지 이 부분이 이 시점까지는 모호했던 상황입니다. 자, 주변에 뭐 이렇게 좀 수상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력범죄인지 여부는 처음부터 단언할 수 없지만 일단 누군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과 이 사람의 무슨 금전 관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 송 씨가 좀 묘하게도 이제 사라지기 전에 단란주점을 본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도 너 지금 뭔가 이게 범죄에 의심이 든다는 아닌데 여기서 더 이상해지는 건 뭐냐면 이 단란주점을 인수한 사람이 42살 김 씨 여성이었습니다. 예. 근데 송 씨가 사라진 시점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하. 그리고 이 여성은 뭐라고 진술했냐면 내가 동거하고 있는 이 사실혼 관계 남편인 박 씨가 나머지 잔금을 내주기로 했다. 이러면서 공을 이 44살 박모 씨에게 넘겼습니다. 일단 경찰은 좀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뭔가 지금 돈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혼 부부를 일단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송 씨에게 돈을 준 시점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이 둘의 진술이 엇갈려서 경찰이 이 사실혼 부부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실혼 관계 부부 김 씨와 박 씨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관계에 있고요. 둘 다 40대고 일단 명의는 여성 앞으로 했지만 운영은 함께 하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뭐 지금 원래 운영하던 분이 고령이고 힘이 좀 붙이니까 이 주점을 넘겨야겠다라고 5달 전에 그걸 알렸었고 그걸 보고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4,500만 원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당장은 돈이 부족하니까 2,5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상황에서 명의는 넘겼는데 이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서 주점에서 오가면서 맞부딪혔는데 2천만 원 남았잖아요.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가지고 언제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좀 실랑이가 있었던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이미 그 가게는 넘겼는데 저 송 씨가 저 단란주점에서 색소폰 연주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야, 돈 줄 때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야, 이것만으로도 말이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 돈 안 준 사람에게 돈 줘 이러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 송 씨가 싹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이들 부부가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단란주점에 방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방수공사를 하면 그 아래 위로 벽 다 뜯어내잖아요. 뜯어내는 방수공사를 하는 것. 뭐 여기까지도 뭐 단란주점이 오래됐으면 방수공사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수공사 업체를 불러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한 가지의 특이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요? 벽에 어떤 박스를 넣고 그 방수공사를 마무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수공사 할 때 벽 안에 뭐 넣어둔 그런 걸 보신 적 있나요?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그 방수공사 있는 곳 뜯기 시작합니다. 자, 그 벽을 뜯어봤더니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벽 안에서 어떤 나무 상자가 이렇게 딱 나왔다는 겁니다. 자, 결국 그 안에 그 송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주점을 넘겨받고 전 주인 이 송 씨를 살해했던 용의자에서 피의자가 된 이 박 씨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너무 심한 욕을 수십 동안 해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야, 너 잔금 2천만 원 언제 줄 거야? 매일매일 그 단란주점에서 마주치면서 그 독촉을 하다가 결국 뭐가 욱해가지고 뭐 심한 욕, 지금 그 참을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해를 한 다음에 세상에 그 시신을 어디 나무 상자에 넣어놔서 저렇게 꽁꽁 묶어놨다가 그걸 아예 그냥 벽 공사를 하면서 그걸 완전 숨겨버렸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단 박 씨가 실종 신고하고 한 달쯤 만에 붙잡혔는데요. 아, 추궁을 지금 하고 저거군요. 나니까 네, 저 상자 안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습니다. 송 씨와 단둘이 만난 게 9월 6일 저녁 6시 이 단란주점 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박 씨가 잔금 2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1,7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송 씨 입장에서는 나머지 돈까지 빨리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이것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송 씨가 박 씨 동거녀에 대해서 뭔가 욕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박 씨가 밀어 넘어뜨린 뒤에 목을 밟아서 정신을 잃게 하고 이후에 주방에 있던 호스를 가져와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야, 이건 너무 약간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신을 네. 저렇게 벽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 주점 영업은 계속 했던 거 한 아닙니까?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처음부터 지금 이 시신을 저렇게 상자에 넣어서 벽 안에 숨기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시신을 노끈으로 묶은 다음에 여행용 가방에 넣고 저 단란주점에 있는 다용도실에 넣어놨는데 이제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특히 여름이었어요, 이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영업을 계속했다는 소리예요. 직원들이 다용도실에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이 부부가 저 사체를 외부로 유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거되거나 걸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입니다. 더 안전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하겠다 맘먹고 벽 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야, 승현님. 네. 자, 아니,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나오네요. 예. 사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집안에 그것도 자기가 살인한 사람을 같이 놓고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이기영 같은 경우도 자기 집 그 농 안에다가 네네. 시신을 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뭐 그냥 기록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는 시신을 바깥에 옮기기가 아까 어려운 상황, 나가서 시신을 옮기면 들킬 수 있는 상황. 그러면 대부분 다 등잔밑이 어두운 자기 집에 숨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숨기면 내가 관리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집 어떤 마당에 그거를 숨겨놓는 이유는 자기 범죄가 들키는지 들키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 다른데 멀리 보내는 경우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 사체에 대한 심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옮기기가 조금 편해서 그런 경우는 바깥으로 멀리 옮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정유정 사건도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외로 자기 집 안에 이렇게 시신을 가지고 있는 범죄가 외국에서는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집에 그런 시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다 좋은데, 아니, 좋은 게 아니죠. 자,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냄새. 이거는 정말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여름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 신경을 썼다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 살해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나무 상자를 직접 만든 거예요. 그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여행용 가방을 그 안에다 통째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주변을 다 이렇게 막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샌다라고 이 방수공사하는 업자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벽 뒤에서 물이 샙니다 그러고 해놓고 벽 뜯으려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아 잠깐만요, 그 넣기 전에 이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하면서 그 상자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자가 있는 바람에 벽 한쪽이 이렇게 좀 튀어나올 정도로까지 어색한 모양이었는데 어쨌든 뭐 괜찮으니까 그렇게 공사해달라고 진행을 했답니다. 자, 그 방수공사한 업자는 갑자기 무슨 관처럼 생긴 나무 상자를 이렇게 해서 이 벽 안에다 넣어달라고 하면 뭐지 하면 좀 수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상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방수 설비업자도 도대체 넣어달라는 이 상자가 뭔데 이렇게 벽 안에 넣으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 씨가 너무나 태연하게 이거 방습제 넣은 상자니까 그냥 묻지 말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업자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박 씨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했는데 이상하긴 했지만 이 안에 시신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당시에 이렇게 벽을 콘크리트를 바르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하고 있는데 이 박 씨가 자꾸만 옆에 따라다니면서 방향제를 뿌리면서 이거 냄새 안 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뒤늦게 진술하긴 했습니다. 와,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자가 이제 살해를 한 건 9월 6일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11월 13일이에요. 2달이죠. 2달 예. 넘죠. 그동안 뭘 했느냐?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송 씨를 살해하고 최초에는 여행용 가방이라서 다용도실에 보관을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냄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속 출근했다는 건 영업을 했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무 상자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사실 굉장히 끔찍한데, 단란주점이 영업하기 전 낮 시간에 아까 이 사체, 여행용으로 만들었던 사체를 저 나무 상자에 넣고 그날도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수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2달여 동안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안매장한 뒤에 이 송 씨 휴대전화로 송 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뭐 송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물 주민과 통화를 하는 등 이제 송 씨는 죽지 않은 것처럼 그런 행세까지도 이 남성 박 씨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송 씨의 자녀들이 한참 뒤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왜냐?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이자가 막 이걸 조작을 하는 바람에 그 자녀분들이 한참 뒤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더 늦게 찾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범죄자들은 정말 빨리빨리 범죄 수법을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같은 걸 하면 그 위치 파악에 대해서 절대로 이거 분명히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이 범죄 수법 혹시나 따라하시는 분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검찰은 20년 구형합니다. 그 당시 2012년이기 때문에 구형량 좀 적죠. 법원도 굉장히 엄혹하게 이 사람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지금에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짓을 했는데 징역 18년이었군요.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일본으로 가보시죠. 한 건물의 2층 창문으로 검은 연기와 빨간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도로에는 유리 파편들, 상자들, 그리고 온갖 물건들로 아수라장이 돼 있는데요. 몇 분 전 지진을 방불케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로 유리창은 물론이고 건물 자재들까지 모두 찢겨 날아갔습니다.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2時40分頃に大きな爆発音がして、で外出たら家具とかガラス片が散乱していて、結構パニック状態に陥ってしまって、とりあえず自分のスマートフォンだけ持ってで外に出て逃げたって形ですね。 네, 이 폭발이 발생한 곳은요, 건물 2층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식당 영업 전이었기 때문에 손님은 없었는데, 이 폭발 때문에 영업 준비하던 점장 그리고 직원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요.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이 경상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폭발한 거죠? 일단 당국은 가스 누출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발한 식당 점장에 따르면 오전부터 이 가스 냄새가 났고요. 흡연실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폭발 당시 영상 그 부조 지금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준비 안 돼 있어요? 네, 일단 이 불은요, 1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진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고, 당국은 오늘 오전 현장 검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네, 공군기 5대가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대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죠.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친 공군기는 조종사가 탈출할 새도 없이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네, 공군기를 탄 지 벌써 18년이나 된 이 베테랑 조종사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다음 주에 열리는 항공 박람회를 위해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에 벌어졌는데요. 나란히 날던 두 공군기가 그만 충돌을 했고요. 한쪽 날개에 불이 붙어서 한 대가 추락을 했던 겁니다. 충돌한 다른 공군기 조종사는 가까스로 비상 착륙에 성공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이 안타까운 사고로 안타깝네요. 당국은 항공 박람회 연기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콜롬비아 공군은 SNS를 통해서 애도를 표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로 빨간 바구니를 아이고, 올렸습니다. 위험해, 아이고, 위험해. 그 바구니 안에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데요. 바구니를 내려놓고 남성도 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아유, 아이가 타고 있던 뭐 하는 거야, 바구니가 지금. 넘어지면서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자, 남성은 다급히 바구니에 손을 뻗어보지만 잡지 못합니다. 아니 에스컬레이터 처음 타봐요 저 사람. 그러니까요. 아이는 결국 바구니에 실린 채 계단 끝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떼굴떼굴 굴러가 버립니다. 남성은 바닥에 넘어진 아이부터 이제 들어 올리는데요.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아니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네, 정말 다행히도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아이 아빠는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말문이 막힌다. 저 아빠가 제일 위험하다. 이런 아이 아빠를 비난하는 댓글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저 정도면 아동학대로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건 위험에 빠뜨린 거잖아요, 아니, 아이를. 진짜 자기 자식을 상대로 좀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건 진짜 유기 내지는 저건 뭐 안 다치게 천만다행이죠, 어찌됐든.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여성이 전기밥솥에서 밥을 퍼 그릇에 담습니다. 또 한 그릇을 가득 퍼서 자 옆에 앉은 남성에게도 저렇게 건네는데요. 자, 밥을 푸고 있는 이 장소. 이 장소. 네, 전기밥솥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네, 저곳은 바로 기차입니다. 네, 기차 안에서 즉석밥도 아닌 커다란 밥솥을 들고 타 좌석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해 뜨끈한 밥을 먹은 겁니다. 자, 우리 뒤에 있던 여성도 신기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까지 하네요. 아야. 대단하다. 네, 심지어 기차 야, 이거 콘센트 진짜 전기 출력은 크지 않아서요. 잘못하면 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철도 직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我们没有明确说这个电饭锅不让带，然后但是是在车上是禁止使用的，或者是确实看到在车上能发生这个事儿，有蒸汽可能会触发。 아니 햇반 좀,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얼마나- 그 즉석밥 하나 좀. 그러니까요. 얼마나 막 지은 그런 밥을 먹고 싶었으면 전기밥솥까지 들고 탔을까 싶은데 당시 함께 기차에 탔던 목격자에 따르면 기차 안에서 밥을 지은 건 아니고 예. 다 된 밥을 들고 탔던 거라고 합니다. 아, 그거나. 네, 그거나. 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아, 밥솥 들고 온 정성이 대단하다. 위험할 수 있으니 저러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전 승현님 더 신기한 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아니 너무 신기하니까 저게 신기해서. 잘못됐다는 걸 할까봐 걱정이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진짜. 그게 긴장이 됐겠죠. 다들 막 이러고만 있었던 아니, 거야. 저 앵커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일단 잘못됐는 것보다 저건 뭐지? 이런 일단 생각을- 사건 반에 쓰려고 그렇죠, 찍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몰래 혹시나- 카메라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있으면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팩 주인공 동물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푸른색 잔디 위로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강아지 뒤로 자그마한 동물 한 마리 보이시죠? 이 동물은 강아지 뒤를 따라오는데 너구리? 바로 야생 너구리였습니다. 아, 진짜. 강아지는 이렇게 너구리가 따라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죠. 이 모습을 찍고 있는 보호자마저도 놀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몸집이 작은데. 네,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이 너구리 알고 보니 어미를 잃은 새끼 너구리였습니다. 이 보호자의 집 마당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로켓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지금까지 이 보호자가 돌봐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강아지와 너구리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구리 로켓은요, 강아지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잠잘 때도 강아지 품에 꼭 안겨서 잠을 청했고요. 이 강아지는 심지어 어미 역할까지 하면서 너구리를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너구리가 객과예요. 특별한 인연입니다. 이 강아지와 너구리의 이런 인연에 많은 누리꾼들은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다. 둘 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런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